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학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박희원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구로 떨어지던 중국의 인공위성 텐궁 1호에 대해서 전 세계 관심이 참 높았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중국 위성 텐궁 1호가 남태평양에 추락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추락 예상 지역에 있던 국가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등 소동을 겪었는데요. 언제든지 지구상에 떨어질 수 있는 우주 쓰레기들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주 쓰레기라 불리는 우주에서 수명을 다하고 지구 궤도를 떠다니는 인공위성과 우주선, 파편들은 약 1억 7천만 개에 달하고 이 우주 잔해물들은 매년 평균 420여 개가 100여 톤 정도에 의해서 지구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잔해물들은 정지한 상태로 우주에 남게 되면 초속 8km로 지구 궤도를 떠돕니다. 임무를 수행 중인 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어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위험성이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연구를 하고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로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이나 위성이 수명을 다하면 이를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시켜 연소시키는 방법인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텐궁 1호의 추락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과 우주 잔여물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라마다 쏘아 올렸던 로켓과 위성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또 하나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인데 이번 텐궁 1호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대응 방식이 참 달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우주 정거장 텐궁 1호가 통제를 잃고 자동 낙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2016년이었는데요. 미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뒤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고 미군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2011년 2월 남태평양에 수장된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는 통신 및 제어가 가능해 대기권 재진입을 포함한 추락 일정과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추락 시간과 장소의 추정이 어려웠던 텐궁 1호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 텐궁 1호 추락에 따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은 채 텐궁 1호가 통제 상태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추락 시각과 위치를 밝히라는 국제사회의 질문에는 응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텐궁 1호가 통제 불능 상태로 방치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됐습니다. 결국은 추락 전까지 세계 각국이 불안감에 떨면서 텐궁 1호의 추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텐궁 1호는 결국 지난 2일 남위 13.6도, 동경 195.7도에 추락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대서양에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락 오차 범위 내인 남태평양 칠레 앞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락한 시각은 오전 9시 16분쯤이었는데요. 보도되진 않았지만 텐궁 1호는 추락 20분 전, 그러니까 오전 약 8시 47분부터 7분가량 한반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한반도와 칠레 거리가 거리상으로는 약 18,000km 떨어져 무척 멀어 보이지만 시간상으로는 겨우 20분 차이에 불과합니다. 한반도도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텐궁 1호는 고도 80에서 100km의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엄청난 대기 마찰열과 충격으로 인해 불에 타 분해되면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불에 타지 않은 일부 잔해물들은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는데요. 이번 텐궁 사태로 우주 궤도에 떠도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이슈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도 1000km 이하의 지구 저궤도에는 1억 7천만 개에 달하는 우주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지름 1mm에서 1cm의 우주 쓰레기는 총 1억 7천만 개에 이릅니다.
부딪혔을 때 인공위성에 구멍을 내는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름 1에서 10cm의 우주 쓰레기는 75만 개, 지름 10cm를 초과하는 우주 쓰레기는 2만 9천 개에 달합니다. 텐궁 1호도 지구로 추락하기 이전까지 수많은 우주 쓰레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만 초기 고도가 350km에 불과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지구 중력과 대기 항력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공 물체가 서로 부딪혀 더 작은 파편을 계속 양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10년간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전소되지 않고 지구 표면에 떨어진 1톤 이상의 인공 우주 물체는 연평균 420여 개나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위성 개발도 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는 유럽 우주국의 클린 스페이스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올해 말 1m 길이의 작살로 우주 쓰레기를 찍어내는 스페이스 정크 하푼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일본 우주 개발 기업인 아스트로스케일은 자석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끌어모으는 청소 위성을 2020년에 쏘아 올립니다. 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연구원 2020년 발사를 목표로 집게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집게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한다. 뭔가 네. 공상과학에는 나올 법한 일들이 직접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셈인데요. 이 평가원님은 과학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까지 많은 시청자는 그 미세먼지가 황사와 섞여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으며 일본도 비슷한 추세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29일 미세먼지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미세먼지 저감 조치 적용 대상을 수도권 민간 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대기 배출 사업장 단축 운영 등의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그리고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한다는 것인데요. 필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미세먼지 정말 심각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깥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 정부의 대책은 계속해서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미세먼지 저감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수도권 공공 부분에만 한정했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앞으로 수도권 민간 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가장 큽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 점검 회의를 열어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 저감 조치만으로는 이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기가스 증기업, 제철 제강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39개 민간업체에도 비상 저감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1곳, 경기 21곳, 인천 17곳에 달합니다. 정부는 또 비상저감 조치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관용차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 청소 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정부는 또 노후 석탄 발전소에 대한 가동 중지와는 별개로 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이 감축 운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등 민간 계층 보호를 위해서 학교 공기정화 장치 설치 기준과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와 대구, 경북 등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실시 중인 마스크 보급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무상 보급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올해 6월 개관하는 한중, 한경 협력센터를 주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현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한중 공동 실증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실효성 논란이 터졌습니다. 민간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비상 저감 조치 확대 적용은 강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 중국과의 미세먼지 협력에도 연구 분야에만 국한돼 당장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양국의 환경 협력 방안은 주로 연구 협력 강화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별개로 과학기술로 이 해법을 찾으려는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과학자들은 우선 국내 자동차와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마 버너라고 불리는데요. 연구진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일반 생산시설에 플라스마 버너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이나 열병합 발전소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진은 2차 미세먼지 유발 원인인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황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촉매와 흡착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기 중에 유입된 대량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재난팀 박희원 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3월 22일에 있었던 YTN DMB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가 이게 재미있고 유익한 법을 그 시청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그런 취지였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나왔던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조금 더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것이 좀 참신하지 않았나. 보통 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임대차 관계라든가 부동산 관계라든가 사실 이런 그냥 많이 다뤄졌던 소재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것과는 조금 달리 정말 이런 것도 있었지,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찾아내서 또 그 사례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프로와 좀 차별되게 좀 유익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생애 주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태어나서부터 딱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것도 되게 좀 참신하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가 조금 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기획 의도처럼 일반 시청자들이 일반 상식적인 법을 알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시청자 궁금증 2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MC가 뭐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거는 기획 의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어떤 자유를 규제하고 또는 뭐 범죄라든지 또 어떤 손해가 발생을 하면 그런 문제를 재단하고 어떻게 해결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바쁘게 또는 빠르게 변하는 이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 어떤 사회가 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획 의도 자체와도 맞지 않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법 관련한 프로그램에 있어 갖고는 뭐 저도 뭐 상당히 좀 많이 배웠습니다. 뭐 한국 수화 언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법도 있었구나. 저도 사실 처음 알았고요. 저도 참 장애인 관련해서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여자 MC께서 그 뭐 지시를 하면서 첫 적이었잖아요. 뭐 이런 말들 이게 저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거시기라든지 뭐 이런 저기하다 뭐 이런 거 그런 내용 말씀도 서스럼없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저기 참여했던 패널들을 부르실 때 호칭이 김변, 박변 뭐 이렇게 좀 경박한 표현들을 방송에서 쓰시지 않았나라는 또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막을 읽는 과정에서 조사를 또 잘못 읽는 경우 어제의라고 분명히 자막은 나오는데 어제에라고 읽거나 특이하게 좀 발음이 자막과 다르게 읽으시는 부분도 많았었고요. 또 패널들도 마찬가지고 목적이라고 자막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그걸 설명하시면서 목표라고 또 설명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들으면서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그 방송에 이게 적합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알짜배기 정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MC가. 예, 그게 알짜배기라는 게 또 속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알짜에 그런 부분들 방송에 부적합한 단어들이 간혹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이나 생활주기법도 관련 조항에 대한 어떤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도 같이 껴서 풀어줬도록 법률 조항 위주로 풀어줬더라면 훨씬 더 흥미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분위기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토픽의 연결성을 위해서 MC가 진행자가 패널들에게 가령 언제 변호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부인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줬을 때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남편이 변호사여서 너무 좋겠다 라던가 변호사는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직업이겠다라는 등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특정 멘트는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의견 표명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주기법 관련해서도 이름 관련해서 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거의 프로그램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길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냐? 숫자가 들어가면은 촌스럽다. 고등학교 때 미래의 남자친구의 이름을 강민혁이라고 지었다. 등등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의 진행에 또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흐리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하라고 한다면 저한테 매회 1개 정도 그 중요한 법률 용어 이런 걸 하나 딱 들어가지고 해설을 해주는 그런 코너를 뭐 한 2, 3분 정도면 되겠죠. 그런 코너를 추가하는 것도 뭐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이제 뭐 그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권성동 위원님도 많이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권성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성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표현이 뭐 예를 들어 자문하다 뭐 언제 자문했습니까? 그때 이제 변호사들도 내가 언제 자문을 했는데 그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자문이라는 그 표현이 참 잘못 쓰인 때가 많은데 자문은 묻는 거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한다 이것도 틀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문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그 변호사가 거기에 이제 조언을 해줬다 그럴 경우는 자문에 응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그리고 또 MC가 이제 치맥 배달 불법 뭐 거기에 이제 시청자 사연을 읽으면서 격양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문맥으로 볼 때는 화가 난 거니까 격양이 아니라 격앙이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뭐 세세한 점까지 좀 신경을 더 써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법에서 쓰는 꼭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더라도 흔히 쓰는 뭐 요건이 불비되다라든지 뭐 위법성이 조각되다, 치욕을 은폐하다 이런 식들의 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자막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외에 뭐 성립된다고 보여지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자막이 사실 좀 저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자막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또 빨리 지나가서 한 번에 다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또 꼭 필요한 곳에 자막을 쓴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좀 용어 같은 것을 해석하고 예를 들어 뭐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그 설명을 할 때 그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뭐 사례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설명을 해주는데 자막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사소한 문제이기는 한데 자막에서의 띄어쓰기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것도 그러니까 한 프로 내내 어떤 자막에서는 시각 띄고 장애인 이렇게 쓰고 어떤 또 문구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붙여 쓰고 이렇게 이제 일관성이 없이 나타나는 부분이라든지 뭐 운전면허를 딴 지 뭐 30년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그 지가 의존명사로 쓰여서 보통은 띄게 되고 또 그 어미로 쓰일 때는 이제 뭐 그렇게 된지 몰랐다 이렇게 했을 땐 붙여 쓰게 되는데 그걸 전혀 반대로 쓰고 있는 사례라든 것이 좀 보여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세세하게 아쉽기는 했습니다. 예, 법이 맞는 건 아닌데 항상 뭐든지 이제 법 이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지 않냐라는 의식은 조금 더불어 또 법 없이 살 수 없는 법이 또 중요하죠. 예, 과연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세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또 이제 사소한 이야기들을 잡담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 이거는 정말 저희들도 보고 논문 쓰다 보면은 아래 한글에서 지적을 해주면 이렇게 떴다 저렇게 떴다. 그래서 그것이 그 빨간 게 없어지면 잘 됐구나 이랬는데 참 힘듭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내용 파악이 되지 않는 자막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일 울산시시 공짜 골프 수사해달라 검찰에 고소라는 스크롤 자막이 방송됐는데 어떤 사건이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내용 파악이 되지 않는 자막이므로 수사 내상과 고소 주체에 대해 자막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한강 멍때리기 대회 신청 접수 정보를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방송됐는데 통상적인 방송 속도로서는 도저히 받아 적기 어려운 길이의 사이트 주소였고 눈으로 읽기에도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좀 더 빨리 인식 가능한 키워드를 알려주는 게 더 나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행사로 열린 우리 예술단의 평양 첫 공연이 남북 합동 공연으로 마무리됐다는 기사의 내용 자막에 띄어쓰기가 잘못돼 마치 무언가 필요한 단어가 삭제된 것으로 보여지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데이터 저널리즘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 저널리즘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데이터를 활용한 저널리즘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빅데이터, 즉 방대한 내용의 공신력 있는 기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 축적의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도 뉴스 보도에 데이터가 이용된 경우는 많았지만 차이점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데이터는 뉴스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현실에서 직관적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저널리즘 이전의 뉴스라면 올해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서 운전자와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형적인 사고 관련 뉴스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라면 교통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체 평균보다 월등하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점과 시간대를 분석하고 나아가 사고 유발자의 연령대를 분석하여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령 밤 9시에서 11시 대형 교차로에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보도, 즉 데이터가 주인공인 가치 있는 보도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는 시청자들에게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관계 당국에게는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책 마련이라는 숙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뉴스는 이전에 제시된 통계 정보를
받아 쓰는 것을 넘어서 기자가 데이터의 주체적 활용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재하여 혼란이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가령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연 소위 금수저 계층에게만 유리한지, 아니면 교육 여건이 좋지 않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각 대학의 합격자 정보를 모두 모아서 분석하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논란도 해소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누구이고 얼마만큼의 액수만큼 도움이 되며 이 정책이 의사 집단의 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이 안 될 것인지, 실손보험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얼마인지, 향후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폭은 얼마만큼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한다면 상당 부분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YTN에서도 데이터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를 토대로 전국 가뭄 지도를 만들어 보도하였고, 문화재 주변 난개발 현황을 보도하고 문제점을 드러내어 사회에 경종을 울린 성과를 거뒀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 새롭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공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